예, 예. 창업에서 실제로 되게 중요한 게 실제로 이제 시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장 중에서도 그 시장에 속해 있는 그 제품이나 어, 서비스가 속해 있는 시장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시장에 산업에 크게 보면 산업이죠. 산업 내에 경쟁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만드는 어떤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아니면 창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면은 이 산업 내에 경쟁자들이 있겠죠. 이 산업 내에 경쟁자들이 있겠고, 그래서 내가 만들거나 제공하는 뭐 커피숍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한테 공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급자이죠. 그죠? 나한테 제품이나 서비스, 제품의 어떤 뭐 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나한테 공급을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커피를 공급하기도 하고, 뭐, 그죠? 커피라든지 뭐 관련되는 심지어 커피뿐만 아니죠. 사무실 같은 거 공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또 각종 이제 기자 그 제품들 있잖아요. 컵이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뭐 관련되는 기타. 그래서 공급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구매자도 있어. 구매자. 나한테 물건을 사는 사람들, 소비자들이겠죠. 소비자 또는 구매자들이 있어요. 또 결국에는 커피숍이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든 간에 잠재적 진출자가 있어요. 이쪽에 진출을 하려고 계속 이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들. 이걸 잠재적 진출자 기업이라고 해요. 그 대체제가 있어요. 이쪽에는 커피숍이 없어서 내가 커피숍을 차렸는데 나는 김밥집 차렸는데 근데 그분이 실제로는 뭐예요? 김밥 대신에 죽집이 들어오는 거죠. 아니면 샌드위치집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 친구는 직접 경쟁자는 아닌데 보니까 뭐예요? 내가 만약에 샌드위치집인데 김밥집이 들어왔다면 김밥집도 사실은 김밥 대신에 샌드위치를 먹고 샌드위치 대신에 김밥집 먹으니까 그 사람도 사실을 알고 보면은 나한테 경쟁자가 되는 거죠. 잠재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어느 저기 시골에 광교에 상가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그게 좀 비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야 남자 이발소는 넣으면 어떡하 했는데 남자 이발소가 최근에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내가 차리고 나서 만약에 장사가 잘 되면은 그다음 다른 기업도 진출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장사가 잘 된 그 가게가 뭐냐면은 실제로 가게가 되게 장사가 잘 됐어요. 그 가게를 미국으로도 흔히 얘기하는 그로서리래요, 그로서리. 그로서리라면 우리 뭐 한국말로 따지면 그 잡화점 비슷하죠. 뭐 과자도 팔고 술도 팔고 맥주도 팔고 간단한 음식도 팔고 이런 데를 우리가 흔히 그로서리라고 해요. 그 그로서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초기에 진출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장사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망했느냐면은 만약 한국에 이제 김 씨가 차려서 장사가 잘 돼요. 이 씨가 그 근처에 또 차려버리는 거죠. 그 둘이서 하면 겨우 이제 이익이 반으로 뚝 줄었는데 박 씨가 또 차리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김 씨 혼자 하면은 그 동네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이 씨도 차리고 박 씨도 차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이게 뭐예요? 산업 구조인 거죠. 경쟁 구조인 거죠. 실제로는 이 산업 내에서 돈을 되게 많이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경쟁 구도가 경쟁의 구조 자체가 수익을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담배 같은 경우는 독점이잖아요. 그죠? 담배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요. 담배 같은 경우는 담배라든지 인삼 같은 경우는 거의 다른 게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일부밖에 못하는 허가 산업이잖아요. 그 경쟁 자체를 굉장히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은 담배 인삼공사라든지 뭐 이런 데는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통신사 같은 경우 한국에 엄청나게 문제인데 거의 요금이 거의 비슷해요. 옛날에 39,000원, 요즘에 45,000원 뭐 이런 게 돼가지고 3사가 거의 비슷해요. LG 갔다가 SK 갔다가 KT 갔다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어딘가 핸드폰을 쓰는 어딘가 하나에 들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이 회사들이 서로 손님을 빼들려고 엄청나게 마케팅 비용을 쓰다가 요즘에 세 회사가 다 같이 마케팅을 같이 안 써요.
셋이서 알아서 짬짬이 하는 거죠. 그 대신 누가 봉인해요? 소비자가 봉인 거죠. 뭐 이런 산업 자체는 경쟁자가 몇 명 안 돼요. 근데 최근에 엄청나게 이제 동네 커피숍 같은 데 보면은 엄청나게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데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 네임의 프랜차이즈가 들어왔다가 또 다른 싼 값이 들어왔다가 또 개인 차렸다가 요즘 커피숍들 장사가 어떻게 하는지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많이들 진출을 해요. 이 산업 내에 진출자들 있고 커피 비슷한 차집들도 들어오고 그 공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커피집하고 경쟁자 되나 했는데 실제로 경쟁자가 되거든요. 대체제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저런 행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워낙 또 변덕들이 심해요. 그래서 산업 내의 구조를 살펴볼 때는 이게 제대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얘기할 때 괜찮은 수익이 나는 구조인가를 따져볼 때는 이 5가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걸 마이클 포터가 얘기하기는 5폴 시스템이에요. 5가지. 폴스는 뭐냐면 미국의 그 공군 1호기를 갖다 에어포스 1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에어포스 1이라고 그래요. 이 폴스는 원래 힘이에요, 힘. 근데 이게 부정적인 얘기로 하면 위협이 돼요. 같은 얘기인데 위협이라는 용어로도 해석이 돼요. 내가 힘을 쓰면 나한테 힘이 되지만 이 힘이 나한테 가해지면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한 산업을 분석할 때 그 산업에 내가 좌지우지하면은 내가 힘이 되는데 공급자라든지 소비자라든지 잠재적 진입자라든지 대체제 같은 거라든지 산업 내 경쟁자들 같은 경우는 나한테는 다 뭐냐면은 내가 힘이 아직 갖춰지기 전에는 이게 다 뭐예요?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산업 구조를 분석할 때는 이 5가지 위협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진출해도 성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산업을 분석하고 나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산업을 창업과 관련해서 할 때는 실제로 보면은 진입 장벽들이 있어요. 이걸 엔트리 베리어라고 해요. 마치 베를린 장벽같이 큰 장벽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규는 어느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커피점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문방구도 마찬가지고 일반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들은 기존의 기업에 비해서 브랜드 파워 같은 것들라든지 기존의 고객들이 낮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입 장벽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진입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 비용들 같은 경우도 초기 때는 이미 다른 데는 이미 그 정도 갖춰놨는데 신규는 그거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죠? 넘어서려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조그맣게 시작을 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조그마한 그 커피숍 같은 게 장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큰 커피숍이 장사가 참 많이 돼요. 회사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규모의 경제가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규모의 경제라면 이카노미 오브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스케일이 약해 스케일이 크네 할 때 그 스케일이에요. 그 규모예요. 이카노미 경제성이에요. 이카노미 오브 스케일이에요. 이걸 규모의 경제를 그래요. 그래서 초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고민을 할 때 저한테 자문을 받은 얼마 전에 어떤 학생 중에 하나는 교수예요. 사실은 이제 호서 전문대학교 교수인데 미용학과 교수인데 특이한 가위를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특허도 내고 그다음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가지고 고민하러 왔는데 결국엔 뭐예요? 이 친구들이 가위를 소규모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만큼 이 가능하냐예요. 지금은 이제 그 호서 전문학교에서 미용을 가르치고 소규모 미용실과 관련돼서 연결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과연 한 번도 가위를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독특한 가위를 만들어냈을 때 이거를 충분하게 뿌려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의 문제는 여러 가지 젓가락도 만들고 숟가락도 만들고 냄비도 만들고 가위도 만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가지고 대량으로 뿌리는 이 규모를 갖추고 있지 않고 똑똑한 이 가위만 하나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이 문제는 결국은 이 제품의 혁신성 못지않게 이카노미 오브 스케일을 달성할 수 있을까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초기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혁신적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 제품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건가.
그 다음에 기존의 진입 장벽을 깰 수 있을까? 기존의 진입 장벽이 뭐예요? 제품이 특별하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제품이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주목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본에도 사실은 수입 규제가 많지는 않아요. 일본에도 우리나라 좋은 제품들이 많이 가는데 어디서 다 망가지냐 하면요. 유통이 굉장히 어려워요. 유통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통 채널 자체가 제가 굉장히 좋은 걸 만약에 뭐 핀란드, 노르웨이에서 수입해와요. 겨울 코트를 수입해왔어. 사실 겨울 코트가 되게 싸요.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데나 가보면은, 스웨덴 같은 데 가보면은 한국의 백화점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좋은 코트가 싸요. 털 코트. 그게 추운 나라들이잖아요. 실제로 뭐 5만 원, 10만 원 이내로 굉장히 좋은 코트가 많아요. 한국에서 뭐 50만 원 팔 수 있을 정도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수입해 올 수 있느냐. 수입과 관련된. 그 다음에 가져왔을 때 한국에 이것을 받아줄 유통 채널이 있느냐예요. 좋은 제품을 가져와서 내가 파는 유통 채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자본과 관련된 거.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뭔가 이걸 사오는 거하고 신세계라는 데서 만약에 자기들이 대량의 돈을 가지고 자기 자본을 가져오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좋은 코트가 이번에 가져온 대박이 칠 것 같아. 근데 결국은 내가 가져온 돈의 규모하고 신세계에서 대량으로 몇만 볼을 가져오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차별화가 자본 소유량이라든지 이거를 갖다가 자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근데 비용 우위 구조로.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뭐 하기 시작했을 경우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기존 사업자의 보복도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일본하고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일본에서 뭐 베어링이라든지 기계라든지 한국에서 만들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만약에 기계 하나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에 막 팔아먹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8만 원에 만들 수 있게 막 만들어요. 일본이 4만 원에 팔아버려요. 원래 원가는 4만 원, 5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심지어 걔들은 원가 이하로 팔아버려요. 한국에다가. 펌프다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싸게 팔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제는 8만 원 하면은 맞출 수 있겠다 해서 하는데 6만 원의 원가로 8만 원, 2만 원 남는데 일본에서는 원래 20만 원 팔던 걸 20만 원에 파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면 얼마에 파냐면은 2만 원, 3만 원에 팔아버려요. 4만 원에. 그러면은 6만 원이 원가인데 4만 원에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기존 사업자의 보복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창업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엔트리 배리어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 뭐 스포츠 센터라든지 뭐 태권도장이라든지 뭐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뭐 제품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선풍기다 뭐 에어컨이다 아니면 뭐 커피포트다 이런 같이 뭐 만드는 것들이든지 뭐 혁신적인 제품들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가유라든지 뭐 등등도 많은데 이 제품들이 보면은 결국에는 진입 장벽들 때문에 규모의 경제, 제품이 차별화되지 않 유통 채널, 자본 소유랑 그다음에 절대적인 비용 우위, 기존 사업자의 보복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실제로 망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엔트리 베리어라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가리키거나 경영 연구를 할 때는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주로 전략적인 부분에 했던 부분이 하나가 산업과 관련해서는 교섭력이에요. 교섭력. 이걸 바게닝 파워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컨설팅을 할 때 창업하는 초기 창업자가 과연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자, 내가 큰 커피숍을 차렸어. 그럼 나한테 공급해주는 사람들의 이 누가 가비가 어린지, 누가 가비가 어린지. 예를 들어서 학원이야, 아니면 독서실이야, 아니면 유명하게 뭐 어떤 과목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야. 서로 가르치려고 막 달라고 줄을 서 있는 거 하고 제발 나 좀 써주세요 하는 것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특히나 요즘에는 AI 같은 이쪽에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자라요.
원래는 사실 이 사람 임금이 만약에 한 5천만 원이야. 근데 실제로 이쪽에 공급되는 사람이 되게 없어. 그럼 5천만 원이 얼마가 되는 거죠? 5억이 되는 거죠. 이 참 교섭력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미국에서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시절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에 IMF가 닥쳐가지고 돈이 되게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송금받아서 하면은 엄청나게 좀 2,000원 넘어가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100만 원을 보내봤자 미국에서 500불을 못 받는 100만 원도 엄청나게 큰 돈이었는데 원래는 100만 원을 보내면은 1달러에 800원 정도 되던 시절에는 100만 원을 보내면 1,200~300불을 찾았었거든. 200만 원을 보내면 2,500불이 되는 그런 때 유학을 시작했는데 IMF가 생기니까 200만 원을 보내면은 800불밖에 못 찾는 거예요. 환율이 2,200원, 300원 되니까. 그러던 시절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제가 미국은 철저하게 시장이거든요. 그때 당시 컴퓨터가 막 나오고 대학에 애니메이션을 가르치던 시간, 컴퓨터로 애니메이션을 CAD라 그러죠.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CAD라 그러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 젊은 교수가 나이가 미국 군대를 안 가니까 박사를 끝났는데 28, 9 정도 됐는데 박사를 끝나신 분이세요. 교포인데 그분이 연봉을 교수 막 됐는데 20만 불을 받는 거예요. 20만 불, 22만 불. 근데 콜롬비아 대학교라 그래요. 뉴욕에 있는 굉장히 좋은 학교죠. 콜롬비아 대학교에 피직스가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연봉 4만 불인 거예요. 대학 졸업한 컴퓨터 학과를 졸업한 대학 신입,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2살 먹는 사람이 월급을 6만 5천 불을 받는데 물리학과 교수는 4만 5천 불을 받는 거예요. 대학 학부 졸업생보다 훨씬, 그러니까 물리학과 박사가 교수가 되려면은 물리학과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또 대학원 졸업하고 다시 박사하려면은 나이가 적어도 35 정도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만 대학 이후에 공부만 15년 정도 해야 받는 월급이 불과 4만 5천 불인 거예요. 근데 그냥 대학만 졸업한 컴퓨터 학과를 졸업한 학생은 6만 5천 불을 받는 거예요. 다시 애니메이션으로 CAD로 애니메이션으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그 교수는 똑같은 이제 막 교수가 됐는데도 20대인데도 연봉 20만 불 이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불에 비해서는 5배를 받는 거예요. 무슨 과 교수가요? 뭐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철저하게 교수들도 동일한 월급이 아니에요. 어떤 교수는 20만 불 주기도 하고 어떤 교수는 100만 불 주기도 하고 어떤 교수는 3만 불 주기도 하고 천차만별 계약이에요. 결국 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고 상품 가격으로 하고 똑같은 거예요. CAD 쪽을 가르치는 교수는 거의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전국의 대학을 서로 끌어가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서로 많이 주겠다고 그래서 20만 불 이상을 줬는데 물리학과 교수는 많아요. 특히 물리학은 누가 전공을 하냐면은 인도는 중국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이 친구는 3만 불, 4만 불을 받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자기 본국에 비해서는. 물리학과 교수하기도 줄을 서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제품이나 서비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바기닝과 파워가 있는데 서로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철저하게 시장인데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요? 사겠다는 사람은 그 가격을 지불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나 공급자의 시장 집중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대체제가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전후방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정유회사가 나중에 기름을 파는 회사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전방 후방이라 그러는데 기름 가져와서 가공하고 만들고 부재중 만들고 이걸 쫙 같은 회사를 여러 가지를 수평적인 이걸 동시에 진행해요. 전방 후방 산업을 같이 하기도 하거든요. 통합적으로. 이거 왜 그러냐면은 교섭력 때문에 그래요. 그냥 기름만 가져와서 하겠다는 거 하고 자기들이 모든 라인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가지고 오는 원유 수송부터 시작해서 원유 가공부터 시작해서 기름 빼내고 휘발유 빼내고 등유 빼내고 타를 빼내고 그 다음에 부자재 빼내고 이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거와 그거 하나만 놔주세요 하는 거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예.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걸 이제 전후방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들 있는데, 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자동차를 만드는 거를 직접 갖다 주는 거 물류까지 같이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섭정뿐만 아니라 나중에 좀 이따 보면은 이제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같은 것도 경영 전략 같은 게 주관적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교섭력 자체는 결국은 뭐예요? 이 회사의 수익력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산업들 또 보면은 특정한 산업들 추세들 보면은 추세를 많이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산업을 보거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ERIS에서 ERIS거든요. 이 I를 거의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산업 같은 경우는 산업의 진화 단계도 봐야 돼요. 핸드폰 산업이 거의 저가는데 핸드폰 산업이 진출하겠다고. BP 산업이 거의 다 망해가는데 BP 산업 진출하겠다고. 어떤 경우는 자, 커피숍이 너무 많은데 커피숍 진출하겠다 그러고. 산업 자체가 초기 때는 뭐라 그러면 초기 도입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성장기라 그러고 시장이 성숙돼가지고 더 이상 시장이 늘어나지 않는 게 성숙기라 그래요. 성숙된 시장이 나중에는 어떤 이유에서 소비자가 취향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는 너무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쇠퇴기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업 진화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러나 산업 진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비자들이 변심하는 거예요. 그죠? 또는 인구나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옛날에 엄청 인기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아이들은 막 많이 출산하고 이러던 시절이니까 뭐예요? 아이들은 소아과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죠. 지금은 소아과가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구라든지 자, 피터 드러크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걸 살펴봐야 된다. 하여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인구 구조와 연령 구조를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가치관에서 생활 양식이 변해요. 지난번에 저희가 기회 요인을 할 때 산업 피해는 어디서 오는가 했을 때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막 변하는 거죠. 그죠? 요즘 1인 가구들이 막 늘어나고 이러니까 가치관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재혼을 위한 상담소가 재혼 자체가 이혼 자체도 거의 없던 시절이니까 무슨 재혼 상담소가 있었겠어요? 또 수많은 가치관들과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취미 활동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해져 가지고 제가 양양을 가끔 가는데 양양 밑에 보면은 겨울에도 젊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아세요? 서핑을 해요. 서핑을. 겨울에도 영하 10도인데 물에 들어간다니까요. 상상도 안 되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생각도 못 했는데 서핑이 뭐 한국에 맞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붐을 이루고 있고요. 가치관, 생활 양식, 사람들의 행동 패턴, 취미, 커피숍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들의 영역이 변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식들이 옛날에는 독점적인 지식이었어요. 컴퓨터를 만진다, 뭐 디자인을 한다,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다. 굉장히 특이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이런 지식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심지어는 이 지식 가지고 뭐예요? 옛날에는 고등학생이 온라인 홈쇼핑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유튜브를 가지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방법, 뭐 종이 접기를 하는 방법 등등을 가지고만 하더라도 이 지식적인 이 유튜브만 가지고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식 산업의 확산. 그 다음에 기술혁신. 기술혁신에 의해서 생기는 시장은 뭐 어마어마하게 저기 4차 산업과 관련된 것도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기술혁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뭐 호텔이나 모텔을 앱으로 앱으로 예약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옛날에 최근에 얼마 전까지는 뭐였냐면은 슈퍼마켓에서 배달해 주세요 여기였잖아요. 지금 뭐예요? 쿠팡에서 문 앞에까지 갖다 놓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라는 기술이 발달하니까 또 핸드폰을 이용해서 즉시 주문이 가능하니까 결제가 가능하니까 물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기술 혁신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산업이 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 진화가 산업 패턴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산업 진화 자체도 말도 못하게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 그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산업 진화, 인더스트리 이노베이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창업을 하게 되고 너무 앞서서 창업하다가 뭐 망하게 되고
너무 이미 다 끝나가는 것 참고를 하더라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성과를 내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근데 여기 기업과 산업에 관한 분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주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전략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부분 얘기하고 앞으로 이제 불과 3, 4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BTS도 분석하라 그랬고 뭐 이렇게 논문도 분석하라 그랬는데 이번 주는 논문은 그냥 한 편만 하시고요. BTS 제목 구조하고 BTS 한번 분석하는 거. 이번 주는 과제가 2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종합 시험도 끝났고 방학도 앞두고 있으니까 막판에는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는 쪽으로 하시죠.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2가지 과제가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1번째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들으시려면 학교로 오셔도 됩니다. 오셔도 되는데 안 오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녹화를 화요일 날 하지 않고 월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오려면은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학교 변사대학원에 오시면 됩니다. 착각하셔가지고 화요일 날 오시면은 화요일 날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 와도 주로 학교에 있긴 하는데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